달 마지막인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코인 시장의 분위기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미국 시간 장중에 97,000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주면서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갔던 하루였고요. 이번 한 주만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나쁘지 않았죠. 93,000달러에서 시작해서 97,000달러까지 일단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번 한 주 내내 보여왔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혼재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 안의 주요 종목들의 가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 기준으로 97,000달러 재돌파에 성공을 해줬는데 현재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는 96,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98,000달러의 저항 라인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10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위한 차원의 긍정적인 규제안들이 대거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반등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도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가격 자금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간밤에도 나스닥이 1% 넘는 지수 상승을 보였고 빅테크들의 호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빅테크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커지기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의 지수 상승이 나올 때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이 동반적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최근에 금에 대한 가격 하락은 있었지만 뉴욕 증시의 랠리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돼준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CIA 부국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하나의 경쟁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먼저 우위를 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승패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밀어주는 발언들과 행정명령들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안의 4대 은행에서도 암호화폐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올해 안으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내용을 출시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라는 건데 만약 기존 금융권에서도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게 가능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이 확 올라올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큰 폭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던 비트코인인데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도미넌스가 내려오는 구간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의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분간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주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의 흐름도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장부터 약간의 하락세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가격 유지를 잘 해주면서 1,8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물 ETF 쪽에 자금 유입이 들어왔다라는 게 이더리움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정말 큰 유입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이 스테이킹과 관련된 스테이킹 허용이 가능한 현물 ETF가 출시되게 된다면 이더리움 시장에도 긍정적인 가격 촉매제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스테이킹 법안을 허용해달라라는 ETF 신청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5월 7일이면 이제 이더리움도 본격적으로 기술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기술 업데이트 전후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리플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권의 가격 진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1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리플 같은 경우도 ETF 출시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SEC에서 리플에 대한 ETF 승인을 한 차례 지연시켜서 6월 15일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다만 알트코인 쪽의 ETF가 승인이 된다면 리플이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플의
리플의 가격이 3달러 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만 긍정적이라면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는 잘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 주요 코인들의 동향들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제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BNB와 솔라나가 1%대 가격 낙폭이 이어지고 있고요. 도지코인과 에이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은 포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가장 유명한 ETF 전략가죠.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이 도지코인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간밤 블룸버그를 통해서 게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알트코인 ETF가 현재 승인 신청서가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아발란체 솔라나보다도 도지코인의 ETF가 가장 먼저 승인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쳤습니다. 덕분에 오늘 추가적으로 1%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올해 초에 보였었던 밈코인 시장 때 보였던 변동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조정 구간에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큰 모멘텀과 변동성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도 오늘 강보합권의 가격 머무르면서 990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2%대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위 종목들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있고요.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일단은 하락세가 일제히 나오고 있죠. 체인링크 같은 경우가 2%대로 이 중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언급드렸었던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현재는 0.7%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함께 가격이 커플링된 채 움직이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0.4%대 가격 하락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앞서 확인했던 리플의 가격이 부진한 모습이 오늘 스텔라 루멘 가격에도 좀 힘이 돼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약보합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외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특징주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종목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아발란체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N이 오는 5월 15일 아발란체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만 월렛이 100만 건 돌파를 하면서 시장 안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토큰은 자체적인 메인넷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아발란체 메인넷을 기반으로 출시가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 메이플 스토리의 코인의 활동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아발란체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덕분에 아발란체 가격 상승을 기다려볼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0.8% 정도의 지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지만 오늘 1%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 월드코인은 오픈 AI의 창시자인 샘 올트먼이 만든 코인입니다. 사람의 홍채를 인식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홍채를 스캔하고 나면은 에어드랍, 리워드 형태로 월드코인 지급을 해줍니다. 국내에도 작년까지 있었고요. 다만 미국에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 출시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었는데 본격적으로 미국에도 정식 출시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말에는 비자카드와 함께 협업해서 월드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은 바로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되겠죠. 55%나 급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 코인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들이 6월 2일 오후 3시에 모두 일괄적으로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해외 기반 코인이게 된다면 국내 코인이 국내에서 상폐당하는 게 큰 이슈가 되진 않는데 이게 해외 기반이 없고 국내에서만 거래가 되는 코인인데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가 되다 보니까 오늘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위믹스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은 6월 2일 3시를 잘 기억하셔서 물량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코인 트렌드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인 트렌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트렌드 매주 금요일은 명사 초대석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데일리 또 첫 출연이시니까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더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코인 쪽에 또 오래 계신 분들은 대표님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대표님과 최근 있었던 코인 시장 안에서의 주요 이슈들을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가운데 그나마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선방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모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어떤 긴장감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조금 완화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입장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중국도 그렇고 이제 무역이라는 게 사실 그 참여하는 나라들이 다 좀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관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도 손해를 보고 미국도 손해를 많이 볼 텐데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이 위주로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제 관세가 발효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에 조금씩 이 삐걱거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PMI라고 해서 네. 그 일종의 전문적인 여론조사인데요. 그래서 제조업 PMI라는 조사가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그 각 나라 국가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제조업 기업들을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니네 요즘 어때? 라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다 수치화해서 50보다 많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 네. 50보다 적으면 축소 국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이 중국도 제조업 PMI가 있고 미국도 제조업 PMI가 있습니다. 이제 둘 다 4월 PMI가 지금 40대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축됐군요. 위축되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4월 2일에 첫 번째 관세가 나온 이후에는 사실 거의 말싸움이었어요. 뭐 너 나한테 관세 50%, 나도 50%,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말싸움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경제에 약간 기스가 나기 시작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견제해왔던 입장이 우리 미국이랑 한 번도 뭐 대화 나눈 적 그렇죠. 없는데 뭐 이런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은 특성상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관영 매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관영 매체들 중에 이제 SNS 계정 하나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PMI도 안 좋게 나왔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할 건가 보다. 이런 얘기가 좀 이제 시장에서 네. 그런 관측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암호화폐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리스크 자산에 대한 헤징 수단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을 시장에서 잘 해주진 못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거의 첫 사례처럼 위험 자산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좀 특성이 있는 시그널로 저희가 좀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사실 이제 예상을 못했던 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이제 에셋이 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미국도 약해지고 있고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좀 몰리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그때까지는 나스닥에 거의 커플링돼서 움직였었기 네. 때문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거든요. 같이 내려가다가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좀 네. 명확해지는 것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율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실제로 이 펀더멘털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네. 물건이 안 팔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실제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중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관세하고 큰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성격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뒤늦게 주목을 받은 측면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한 4월 중순부터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네. 몇 가지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 관세 국면에서
미국 이제 달러화가 굉장히 약해지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미국 채권 가격도 폭락하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리플 약세라고 하죠. 네. 미국 주식도 깨지고 채권도 깨지고 달러화도 약해지고 이런 국면이 되니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치고 올라와서 네. 디지털 금의 면모를 보였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좀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최근엔 금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관세 국면이 좀 진정되는 듯하니까 금이 빠지고 있는데 이때는 또 비트코인이 마치 자기가 위험 자산처럼 것처럼. 예, 네. 행세를 하면서 약간 그래서 좀 하이브리드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위험자산으로서의 어떤 특성도 살아나면서 약간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 방어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역사상 좀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네, 그렇죠. 싶기도 한데요. 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는 매크로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지표들이 다소 시장에 좀 충격을 줄 만한 데이터들이긴 했는데 나름 증시가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남은 지표들도 좀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당장 고용보고서도 있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 개최가 됩니다. 주요 매크로 이슈들 저희가 조금 주목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니까 네. 비트코인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남은 이슈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조금 더 밀접한 그러니까 관세의 리스크가 더 줄어드는 네. 이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원래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왔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관세 때문에 좀 꼬였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네. 예, 비트코인에는 또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크게는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얘기는 아까 했고 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물가 우려가 있어서 금리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네. 연준의 입장이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지표 중에 PC 지표가 네.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3월 PC이기 때문에 4월 물가를 한번 더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네. 4월 CPI까지 확인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설 네. 6월부터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뭐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네. 패드워치 같은 서비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 7, 8, 9 이렇게 6, 7, 8, 6, 7, 9, 10인가요? 네. 하여튼 4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암호화폐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완화 소식과 함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코인 시장 안에도 긍정적인 훈풍이 불 수 있다 설명 주셨고 지금 인플레 데이터 3월달 일단 보합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4월에 대한 데이터도 긍정적이다면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가져가봐도 좋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좀 데이터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이 현물 ETF 안에서의 유입량이 급증했던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ETF 쪽의 동향들은 어떨까요?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안 보시는 분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줄로 알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 사실 3월까지로 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그 유출입이 같습니다. 그 순유입, 순유출이 같은 거의 수준이어서 작년 1월 출시 이후로 아니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고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또 많은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또 1월 달에도 꽤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1월 달에 들어온 돈이 쉽게 얘기하면 2월 달에 다 다 빠져나간 나가요. 거예요. 그래서 3월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 네. 사실은 이렇게 순유입, 순유출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4월 달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순에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특히 최근에 한 8일 정도는 연속해서 지금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요 8일 사이에 비트코인이 한 $10,000 이상 올랐잖아요. 그 상승의 많은 부분이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긍정적으로 ETF 쪽에 자금 유입 이어지고 있다 말씀 주셨고 블랙락만 단일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개수가 뭐 60만 개가 벌써 돌파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현물 ETF 지금까지는 나름 성공적이다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우리가 알트코인 쪽의 ETF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주에 이제 리플과 도지코인에 대한 이 승인 신청을 한 차례 지연을 시켰고 SEC에서 아마 업계에서는 뭐 10월 정도 돼야 뭐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알트코인에 대한 ETF 상황은 어떨까요? 보통은 이제 90일 단위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게 뭐랄까 연기가 됐죠. 네. 그래서 다음이 6월이고 그 다음이 아마 10월일 텐데 전례를 보면 비트코인 할 때도 원래 컨디션이 다 된 그 자산운용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10개를 한꺼번에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알트코인을 열어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과거의 기준에 비춰보면 승인이 안 돼요. 승인하는 기준에는 모자라는데 이것을 열어줄 때 같이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 들기 시작하고 있고 저 개인도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6월보다는 10월에 한꺼번에 그 마지노선에 걸려서 열어주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근데 좀 중요한 것은 네. ETF도 호재지만 사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호재는 사실 그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이게 네. 더 큰 건이어서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열어줬는데 그쵸. 이더리움 가격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보다 더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에 과연 기관 투자자, 전통 투자자들이 돈을 넣을까? 그러니까. 저는 좀 회의적인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약간 스테이블 코인에 더 기대감이 실리는 약간 그런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트코인 ETF 앞서서 이더리움 사례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크게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추가 ETF 승인 신청이 크게 알트 시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안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 어떤 부분보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안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처리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 걸까요? 이거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 미국의 국채 수급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 정권인 바이든 정부에서 네. 인위적인 부양을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사실 이제 단기채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국채 수요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을 하면서 뭐 미란 보고서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100년 만기 국채를 강제로 강매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없었던 수요처,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그 대표적인 수요처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400억 달러, 굉장히 이제 미미한 양이지만 네. 얼마 전에 재무부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2028년까지 한 2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한 7, 8배 정도 증가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7, 8배가 증가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어떤 민간 기업들, 금융 기업들의 리포트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 민간 은행이나 이런 곳들의 이제 뷰고요. 네. 요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수요처를 찾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기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달러 패권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권이라는 것은 결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돈을 쓰면 네. 그 돈이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조금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면 굉장히 네. 좋아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 우리가 이제 CBDC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CBDC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데 CBDC를 유통시켰을 경우에는 해킹이나 어떤 기타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달러나 다름없기 때문에 미국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이 미국이 아니잖아요. 네. 민간이 발행하는 거고 어떤 뭐 테슬라가 테슬라 코인을 발행했는데 큰 문제가 생기면 그냥 테슬라가 망하는 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통화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은 미카라고 해서 암호화폐 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이 있어요. 네. 그 자타공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미카가 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공격을 막기에 너무 조금 충분치 않다 수준이. 그래서 이제 ECB 그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금 유럽 연합 집행부에다가 야 이거 빨리 개정해야 돼. 그래서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 유럽은 이제 이 국가 연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법을 하나 만들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ECB에서는 야 이거 법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 집행부에서는 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만들어진 지 이게 지난해 12월에 작년 네. 12월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일단 국가적인 차원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뭐 달러 현상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국채와 관련해서 수요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하나의 법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긍정적인 건 알겠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뭐 투자 수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경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니까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냐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유통량이 많아지면 이거 어디다 쓰지 하다가 그게 이제 투자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도 오르고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런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건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용처는 코인 살 때 써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년 안에 막 8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게 당장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코인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코인들의 가격이 다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대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령 2024년에 있었던 상승의 특징은 비트코인만 오르는 비트코인 위주의 상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 상승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동등하게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한 호재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증액 자체가 결론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시총 증액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호재다 말씀을 주셨고 다만 또 이런 좀 의심들도 있더라고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승인이 되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어쨌든 준비금을 1:1 안전자산으로 다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테더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국채로 바꿔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가격 하락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테더는 아시다시피 코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굉장히 좀 회색 영역에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지금 미국 이제 백악관에서 상무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사람이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테더의 합법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줄을 하나 대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과거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과연 미국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시키려고 할 때 테더를 가만히 놔둘지 가만히 안 놔둘 거라는 것이 이제 다수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이낸스 합법화 과정에서 바이낸스가 뭐 40억 달러 정도 벌금을 내고 결국에 합법화를 시켜줬잖아요.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리저브라고 해서 담보를 1:1로 넣어놓고 이제 그 한에서 발행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 감독을 누가 할 거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이 2개가 있어요. 민주당 계열에서 범민주당에서 낸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하나가 있고 공화당 쪽에서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 나온 게 지금 통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인데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규제가 2개예요. 기준이 100억 달러 미만, 100억 달러 이상. 근데 100억 달러 이상인 코인이 지금 현존하는 코인 중에 2개입니다. USDT, USDC 2개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100억 달러 미만에 대한 그 규제가 상당히 간소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 EU에서 지금 나오는 어떤 경제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야 이거 규제 되겠냐, 진짜 이거 확인되겠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시장의 중요한 또 논제거리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쉽게 좀 잘 풀어서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분기에 우리가 어떤 좀 투자 전략들을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4월의 분위기는 지금 나쁘진 않았는데 6월까지 뭐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월가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예사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2월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일단 저는 올해
이제 내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부터 쭉. 예, 생각을 네. 하고요. 최근에 자꾸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제 네.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어떤 상식에 기반하는 걸 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밈코인 찍을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 최근에는 그 밈코인으로 만찬. 백악관 만찬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정체는 하는 일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회사의 컨셉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이제 스트래티지로 사명 개명을 했는데 네. 제2의 스트래티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막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물어보신 거 테더가 국채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네. 비트코인 처분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 회사가 받아주면 됩니다. 아, 이미 이 회사는 지금 테도도 투자했고 네. 그리고 뭐 손정희 씨도 네. 소프트뱅크 이제 CEO인 손정희 회장도 투자를 6억 달러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디지털 자산을 사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인사의 그 핵심 주변인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두 가지인데 호재는 질문이 이제 어떻게 네. 볼 거냐, 어떻게 네. 보시냐는 거였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인하 이슈를 아마 비트코인이 좀 순풍을 타게 될 거고요. 또 네. 하나는 한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 정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아마 굉장히 앞다투어서 발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M7 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주들도 같이. 네, 왜냐하면 메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미 해봤었죠. 과거에 이제 네.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있으면 그 락인 효과도 있고 사용자 락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게 그림자 금융의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 기업이 아닌데 네. 금융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규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겹포제 어떤 느낌으로다가 네.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2분기 기대해 볼 부분 크게 두 가지 설명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됨과 함께 여러 기업들이 발행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일단 저희도 기대감으로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코인 시장에 대한 공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나눈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리는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오늘도 코인 차트 강의로 함께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저희가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관련된 코인들 시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요. 시황에서 설명을 해드릴 때 작도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도 보시기가 쉽습니다. 그냥 선이 그어져 있고 이 선을 터치를 하면 반등이 나온다. 뭐 뚫으면 돌파를 한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동평균선 그게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대다수 알고 계실 텐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 초보자용 강의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이동평균선이 뭔지부터 알아가야겠죠. 자, 이동평균선이 뭐냐?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시간에 가격 평균을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가격 평균, 아니 일정 시간의 가격 평균, 이 말이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캔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가격 평균을 연결하였을 때 가격이 이런 식으로 평균값이 점으로 찍힐 거예요. 가격이 움직인다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겠죠. 그럼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20이동평균선 혹은 60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동평균선을 왜 보냐? 뭐 작도 관점만 보면 되지 아니면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것만 보면 되지 이동평균선을 그래서 왜 보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첫 번째, 추세를 알기 위해서. 근데 이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초등학생, 유치원생 정도의 난이도. 두 번째로는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돌파와 이탈을 알기 위해서 돌파와 이탈은 직접적인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초보분들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를 알기 위해서가 제일 메인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SMA, 이제 심플 무빙 에버리지라고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키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애 SMA가 이제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종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EMA, 두 번째 종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WMA라는 이동평균선인데 각자 특징과 이제 반응 시기들이 달라요. 그럼 이 첫 번째 SMA의 산출 방식과 특징은 뭐냐? 단순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둔감합니다. 약간 느려요. 평균가스로 움직이긴 하지만 평균가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안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을 치고 검색할 때 이 SMA라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EMA예요. 첫 번째 SMA가 느리다고 했죠. 느리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어.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걸 보고 싶어 해서 산출 방식 같은 경우에 이동평균선은 이 모든 이동평균선의 가격의 평균값을 나타낸 건데 E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격의 평균값이 있다라고 치면은 얘는 0에서 1이 아니라 이 최근 1에 가까운 값을 더욱더 높게 적용을 한 거예요. 따라서 SMA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요.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WMA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되는데 잘 몰라서 상관이 없으신데 산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례에 대비해서 가중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EMA보다는 살짝 느리지만 SMA보다는 살짝 좀 더 빠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의 종류가 있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차트를 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차트만 키고 보았을 때 뭐 딱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 저점과 5점이 올라간다. 상승 추세죠. 저점과 5점이 내려간다. 하락 추세인데 이거를 이제 이동평균선을 딱 하나만 키고 살펴봐도 여러분들은 쉽게 볼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위에 있느냐 아니면은 아래쪽에 있느냐를 통해서 이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구나. 가격이 아래에 있으면은 하락 추세구나라고 직관적으로 딱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아까 추세가 있고 지지와 저항을 알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가격이
60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터치를 해주면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반대로 가격이 6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였을 때, 즉 하락 추세일 때 가격이 터치를 해주면 저항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가져간다면은 내가 이 알트코인은 뭐 솔라나 셀로, 이더리움 같은 걸 살려면은 적어도 60 이동평균선이 혹은 뭐 어떤 특정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을 때, 즉 상승 추세일 때 이동평균선을 터치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일 때, 즉 눌림목 구간일 때 진입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황에서 비트코인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뭐 정배열, 역배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정배열은 뭐냐? 일단 이동평균선의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정배열은 말 그대로 정배열. 순서대로 뭐 20, 60, 120, 240 이 순서대로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을 때 정배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배열은 뭐냐?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어요. 즉 상승 추세라는 얘기이고요. 상승 추세면은 가격이 조정이 진행되었을 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하락 추세, 비추세보다 현저하게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는 매매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즉 완전한 상승 추세일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승 추세에서 이동평균선 터치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었죠?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었죠. 그럼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터치해주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역배열은 뭐냐? 정배열일 때 20, 60, 120, 240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역배열은 뭐다? 240, 120, 60, 20 이렇게 배열 상태가 반전된 상태를 역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역배열의 특징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정배열일 때 상승 추세였으면은 역배열일 때는 하락 추세겠죠. 그럼 하락 추세가 강할 때 반대로 뭐 매도 타점 같은 거를 잡으시려고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역배열인 상황에서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아줄 때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현물,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매수하실 분들께서는 정배열일 때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가격이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줄 때 진입을 하시면은 높은 확률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 코인 올라가니까 사야겠다 해서 사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직접적인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잡느냐? 이동평균선에서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었죠, 여러분들. 골든크로스는 이동평균선들 간에, 이동평균선상에서는 이동평균선들 간에 크로스를 의미를 해요. 골든크로스는 아래에서 위로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데드크로스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하는 건데 예시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즉 이동평균선의 이 크로스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추세 전환의 시작점을 의미를 해요. 자, 지금 봅시다. 이거는 20, 60, 120으로 정배열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형태예요. 근데 다만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줌에 따라서 20 이동평균선이 6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였었으나 돌파 지지 받아주고 재차 올라간 시점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려고 했다. 그렇다면은 정배열인 상승 추세에서 20 이동평균선이 60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는 이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봤더라면 충분한 수익 구간을 잡아올 수가 있었을 것이고, 정배열인 구간에서 22동 평균선 눌림 받는 이 구간에서 또 접근을 했더라면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반대로 골든크로스 있었으니까 데드크로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현재 차트 어떻죠? 20, 60, 120으로 역배열인 형태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하는 이 시점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어디냐? 자, 크로스 난 시점을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 이후에 가격 어떻게 움직이죠?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이 나와준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게 끝이냐? 매매 관점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를 이제 결론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은 추세 분석과 타점 포착의 기준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하죠. 선이 그냥 여러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20, 60, 120, 240을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많이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와 저항이 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20 이동평균선, 60 이동평균선 혹은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가격이 터치를 해줬을 때 반등이 나와준다는 걸 알고 있고 가격과 혹은 이동평균선들 간의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강력한 기술적 분석의 도구로서 하나를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지표는 보조 수단일 뿐이고요. 항상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술적 분석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제가 이동평균선을 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느냐. 제가 몇 년 동안 여러 방송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 코인 내에서 목표가 어디 잡아야 될까요? 물려있는데 탈출, 추가 진입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동평균선, 작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아무리 쉽게 말로써 설명을 풀어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근데 그거를 저는 느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이분들에게 가르친다고 될 게 아니라 최대한 이분들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더 빠르겠구나. 그래서 신호등 지표를 만들었고요. 이 신호등 지표 간단합니다. 추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요. 지지, 저항, 그다음에 돌파와 이탈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지표의 고점, 매도 신호, 저점, 매수 신호를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게 하나로서 통합을 했고요. 신호등 지표, 이 초록색 구간, 강한 상승 추세 구간, 노란불 구간, 이제 멈춰야 되는 구간이죠. 비추세 구간, 빨간색 구간, 멈춰있는 기간, 강한 하락 추세 구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승, 비추세, 하락 추세를 나타냈고요. 두 번째로는 매수 신호, 보조지표의 고점, 저점 등을 여러 가지 기타 조건들을 또 추가를 해서 함정, 트랩 부분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떠요. 이 매수 신호들. 그럼 이 매수 신호들이 떴을 때 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는 코인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주식만 해가지고 이 신호등 지표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신호등 지표 주식 차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코인에도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어려워하셔서 제가 같이 개발을 하였고요. 이 신호등 지표 돈 받고 파느냐,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받느냐, 평생 무료로 아래 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2025년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까지 설명 주셨는데요. 지표보다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와 함께 이렇게 김세현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코인 트렌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올 변동성 주의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